폭염 때문에 일본 대신 한국을 간다고요? 노벨 과학상 하나 없는 나라에서 뭘 배운다는 거죠? 독일 명문고 최고 엘리트들이 한국을 얕봤다가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차라리 집에 있겠다며 반발했던 학생들이 단 하루 만에 한국은 선진국이라고 인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받기에 지금부터 독일 교사가 직접 털어놓는 경악할 만한 7일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저는 프랑크푸르트 괴테 김나지움에서 25년간 역사를 가르쳐온 헬무트 바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교직 생활 전체를 뒤흔든, 아니 제 인생관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사건은 여름방학을 2달 앞둔 어느 날 시작됐습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준비해온 일본 수학여행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죠. 교토의 천년 고찰들, 도쿄의 최첨단 기술, 그리고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관까지 완벽한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바이스 선생님, 드디어 일본이네요. 정말 기대돼요. 우등생 막시밀리안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이 아이는 2년 전부터 일본어를 독학해왔고 심지어 일본 대학 진학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닌텐도 본사 꼭 가보고 싶어요. 태호가 흥분해서 외쳤고 다른 학생들도 저마다 기대하는 것들을 쏟아냈습니다. 18명의 학생 모두가 설레는 표정이었죠. 우리 학교는 독일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김나지움입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기업 임원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출발 3주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일본 전역 폭염 경보, 사상 최악의 더위, 관광객 수십 명 열사병으로 사망. 뉴스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도쿄 40도, 교토 41도,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죠. 설상가상으로 일본 정부가 외국인 단체 관광을 전면 제한한다는 발표까지 나왔습니다. 다음날 긴급 학부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바이스 선생님, 이건 미친 짓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그 지옥에 보낼 순 없어요. 카타리나의 어머니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녀는 독일 최대 제약회사의 이사였죠. 맞아요. 차라리 취소하세요. 아이들 목숨이 더 중요합니다. 프리드리히의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그때 교장 선생님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대안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겁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곧 폭발했죠. 한국이요? 그 더운 나라예요. 일본도 안 되는데 한국이 될 리가 있나요? 차라리 집에 있는 게 낫겠어요. 학부모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경멸에 가까웠죠.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이라니, 일본의 그림자에 가려진 작은 나라. 게다가 여름엔 더 덥고 습하다고 들었는데.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한국교육부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한국은 폭염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다 거기서 거기지. 막시밀리안의 아버지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벤츠의 임원이었죠. 결국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고 학교 측은 강행을 결정했습니다. 취소하면 항공료와 숙박비를 모두 날리게 되니까요. 학생들에게 통보했을 때의 반응은 더 처참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저 3년 동안 일본 가려고 준비했단 말이에요. 막시밀리안이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에 뭐가 있다고 가요? 김치랑 케이팝. 엘리자베트가 비아냥거렸고 다른 학생들도 동조했습니다. 부모님이 차라리 집에 있으라고 하셨어요. 저도요. 한국 같은데 왜 가야 해요? 반 전체가 반발했습니다. 18명 중 단 한 명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5년 교직 생활 중 이렇게 학생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미움받은 적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정말 괜찮을까? 한국이 과연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까?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곧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강제된 선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거요. 출발 전날 밤, 학부모 단체 채팅방은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스크린샷과 함께 온갖 악성 루머들이 쏟아졌죠. 한국의 위생 상태가 엉망이라는 둥. 음식이 너무 매워서 독일인은 못 먹는다는 둥. 심지어 어떤 부모는 한국이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 아니냐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프리드리 어머니의 메시지였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그 나라 음식 먹고 탈라면 학교에 소송 걸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의 침묵은 너무나 무거웠죠. 학생들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카타리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거든요. 엄마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해요. 제발 보내주세요. 다른 학생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아예 표정이 돌처럼 굳어 있었고 평소 명랑했던 테오조차 입을 꾹 다물고 있었죠.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일주일만 참아보자. 뭔가 배울 게 있을 거야. 그때 엘리자베트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배울 게 있다면 일본에 갔어야죠. 한국에서 뭘 배운다는 거예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몰랐으니까요. 그저 막연한 희망만 품고 있을 뿐이었죠. 비행기에 오르는 학생들의 발걸음은 마치 형장으로 향하는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출발을 사흘 앞둔 새벽, 저는 불길한 예감에 잠을 깰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벌써부터 열기가 느껴졌죠. 온도계는 새벽 5시인데도 2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출발 당일, 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은 찜통이었습니다. 에어컨이 작동하긴 했지만 18명의 학생과 짐들로 가득 찬 버스 안은 금세 후텁지근해졌죠. 선생님, 너무 더워요. 숨이 안 쉬어져요. 뒷좌석의 그레타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얼굴이 벌써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건 상상을 초월하는 혼란이었습니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에어컨 가동 중단. 승객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안내방송이 나오는 순간 터미널 전체가 아우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고 온도는 순식간에 치솟았죠. 이게 무슨 일이야? 독일 최대 공항이 이 모양이라니. 옆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는 이미 아비규환이었죠. 사람들이 밀치고 소리 지르며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금세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저 어지러워요. 루카스가 비틀거리며 말했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여기 앉아. 물 마셔. 하지만 자판기는 이미 동이 나 있었고 매점들은 긴 줄로 가득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화장실마저 고장나서 끔찍한 냄새가 터미널을 가득 채웠죠. 그때였습니다. 비명소리가 들렸죠. 사람이 쓰러졌어요. 의사 있으세요? 소리가 난 곳으로 달려가니 우리 학생 안나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죠. 안나! 안나! 저는 미친 듯이 소리쳤지만 아이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선생님, 안나가 죽는 거예요? 구급차를 불러요. 하지만 공항 의무실은 이미 환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의료진들도 땀범벅이 된 채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있었죠. 겨우 한 의사를 붙잡았더니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열사병입니다. 오늘만 50명 넘게 쓰러졌어요. 침대가 없으니 여기 복도에 눕히세요. 복도 바닥에 안나를 눕히고 부채질을 하는데 제 손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몬 건 아닐까? 그때 막시밀리안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왜 우리를 이런 지옥으로 끌고 온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합세했습니다. 맞아요. 차라리 집에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경고했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40도가 넘는 공항, 쓰러진 학생, 공포에 질린 아이들. 이게 우리가 시작한 여행의 첫 장면이었습니다. 안나가 겨우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2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죠. 우리 비행기가 연착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루프트한자 742편은 기술적 문제로 3시간 지연됩니다. 이 방송이 나오자 터미널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항공사 직원들에게 달려들었고 곳곳에서 싸움이 벌어졌죠. 엄마한테 전화할래요.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할 거예요. 카타리나가 울먹이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부모님께 연락하기 시작했죠. 선생님, 이제 그만해요. 우리 다 죽을 것 같아요. 테오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평소 가장 활발했던 아이마저 완전히 지쳐 있었죠. 저는 필사적으로 학생들을 진정시켜야 했지만 솔직히 저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시작인데 한국에 가서는 어떻게 될까? 공항 바닥에 주저앉은 학생들을 보며 저는 인생 최악의 결정을 내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공항도 이 지경인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때 엘리자베트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왜 일본 가고 싶어 했는지. 한국 공항은
아마 이것보다 더 끔찍할 거예요. 저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 확신도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5시간의 지옥 같은 대기 끝에 겨우 비행기에 올랐을 때 우리는 모두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안나는 여전히 창백했고 다른 학생들도 탈진 상태였죠. 기내에 앉자마자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한국은 독일보다 더 덥다고 했죠? 그래, 아마도. 그럼 우리 정말 죽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며 생각했죠. 제발, 한국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를. 하지만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선진국도 더위 앞에 무너졌는데 한국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12시간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은 지쳐서 잠들었지만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죠. 계속해서 최악의 시나리오만 떠올랐거든요. 혹시 한국 공항에서도 학생이 쓰러지면 어쩌지? 병원은 제대로 있을까? 의료 수준은 믿을 만할까?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상상조차 못했죠. 불과 30분 후 우리의 모든 편견과 선입견이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 말입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5도입니다. 기내 방송을 들은 학생들이 일제히 신음했습니다. 35도라니 독일이랑 별로 안 다르잖아요. 그레타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안나는 여전히 창백한 얼굴로 좌석에 축 늘어져 있었죠. 다행히 의식은 완전히 회복된 상태였지만 여전히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 정신 차려. 공항 나가면 더 더울 테니까 물 충분히 마시고. 저는 학생들에게 당부했지만 사실 제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악몽이 또다시 재현될까 봐서요. 비행기가 게이트에 도착하고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맨 앞에 서 있던 루카스가 놀란 소리를 냈습니다. 저도 순간 당황했죠. 뜨거운 열기가 아니라 서늘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거든요. 브릿지를 걸어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막시밀리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 하지만 전혀 덥지 않았죠. 오히려 쾌적한 온도에 상쾌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온도 좀 보세요. 태호가 벽면에 디지털 온도계를 가리켰습니다. 정확히 23도. 믿을 수가 없었죠. 밖은 35도인데 안은 23도라고? 엘리자베트도 이번엔 비아냥거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놀란 표정으로 천장을 올려다볼 뿐이었죠. 더 놀라운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에 우리는 움직이는 보도를 탔는데 그 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 바닥에서 찬바람이 나와. 그레타가 신기한 듯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정말로 무빙워크 전체에서 냉기가 올라오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로봇이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항 안내 도우미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창한 독일어가 흘러나왔습니다. 학생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죠. 로봇이 독일어를 해. 진짜 로봇이야?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 로봇은 우리를 입국 심사대까지 안내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학생들의 감탄은 계속됐죠. 선생님, 여기 화장실도 완전 깨끗해요. 그리고 시원해. 카타리나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비데가 있어요. 독일 공항에도 없는 비데가.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 찾는 곳으로 내려갔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홀 전체가 완벽하게 냉방되고 있었고 곳곳에 대형 공기청정기가 작동하고 있었죠. 실시간 공기질 매우 좋음. 미세먼지 농도 15. 전광판에 표시된 정보를 본 루카스가 스마트폰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프랑크푸르트는 미세먼지 농도가 85예요. 여기가 5배 이상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수화물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됐습니다. 아까까지 지쳐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저것 봐. 수화물 벨트 위에 모니터가 있어. 막시밀리안이 가리킨 곳을 보니 각 캐리어가 나올 때마다 주인의 이름이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내 가방이다. 진짜 내 이름이 뜨네. 안나도 이제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죠. 세관을 통과하고 도착 로비로 나왔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또 다른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와, 이게 공항이야? 아니면 미술관이야? 엘리자베트가 넋을 잃고 말했습니다. 거대한 미디어 아트가 천장과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한국 전통 문양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거대한 공간도 완벽하게 시원했다는 겁니다. 선생님, 독일이 한국보다 선진국 맞아요? 태호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가이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안내데스크 직원이 유창한 독일어로 우리를 맞이했거든요. 괴테 김나지움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국 방문이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직원분이 독일어를 완벽하게 해요. 그레타가 감탄했습니다. 직원은 미소 지으며 답했죠. 인천공항엔 15개 언어 가능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편하게 물어보세요. 공항을 나가기 전 우리는 잠시 휴게 공간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곳도 예상을 뛰어넘었죠. 무료 충전소가 이렇게 많아? 와이파이 속도 봐. 독일보다 10배는 빠른 것 같아. 학생들이 저마다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께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내용이 완전히 달랐죠. 엄마, 여기 대박이야. 공항이 완전 미래 도시 같아. 아빠, 한국 공항 진짜 멋져. 사진 보낼게. 카타리나는 영상통화로 공항을 구석구석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봐. 로봇이 안내해주고 어디든 시원하고 완전 깨끗해. 저는 학생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울면서 집에 가고 싶다던 아이들이 이제는 눈을 반짝이며 모든 걸 탐험하고 있었으니까요. 선생님, 우리 완전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막시밀리안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나라인 줄 정말 몰랐어요. 일본 못 간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실 저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요. 공항버스를 타러 가는 길, 마지막으로 우리를 놀라게 한 건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정류장에도 에어컨이 있어. 루카스가 신기한 듯 유리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말로 버스를 기다리는 공간마저 시원했죠. 의자에 통풍 시스템까지 있네. USB 충전 포트도 있고. 버스가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감탄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시원한 바람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이런 고급 버스가 공항버스라고? 아나가 놀라며 좌석에 앉았습니다. 정말로 버스 내부는 고급 리무진 못지않았죠. 버스가 출발하면서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한국을 경험하러 가는 거야. 그런데 이번엔 학생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빨리 보고 싶어요. 서울이 어떤 도시인지, 공항이 이 정도면 도시는 얼마나 대단할까? 두려움과 불안은 사라지고 기대와 호기심만 가득했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엘리자베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네. 정말 너무 몰랐어. 저도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편견에 갇혀 있었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들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버스가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학생들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선생님, 건물들이 왜 이렇게 높아요? 그레타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끝없이 솟아있는 고층 빌딩들이 장관이었죠.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저 많은 건물이 다 시원하다는 거야. 태호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맞았어요. 35도의 폭염 속에서도 모든 건물의 유리창이 깨끗하게 빛나고 있었죠. 완벽한 냉방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첫 일정으로 향한 곳은 광화문역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충격에 빠졌죠. 이게 지하철역이라고? 막시밀리안이 입을 벌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지하철역이 아니라 거대한 지하 도시였습니다. 백화점, 서점, 카페, 레스토랑, 심지어 의료시설까지 지하 공간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죠. 독일 지하철역은 그냥 지하철만 있는데 루카스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기의 질이었습니다. 지하인데도 답답함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지상보다 더 쾌적했습니다. 실시간 공기질 모니터 좀 봐. 안나가 가리킨 전광판에는 온도, 습도, 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지하 5층까지 있다고? 엘리자베트가 안내도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정말로 지하 5층까지 거대한 공간이 펼쳐져 있었죠. 우리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 층씩 둘러봤습니다. 갈수록 학생들의 표정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죠. 여기 도서관도 있어. 이쪽엔 공연장이야. 의료센터까지 있다니. 지하 3층에서 발견한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식품관이 펼쳐져 있었는데 신선한 과일과 채소, 각종 반찬들이 완벽하게 진열되어 있었죠. 지하에서 이렇게 신선한 식품을 팔 수 있다고?
카타리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사과를 들어봤습니다. 선생님, 이거 진짜 신선해요. 우리 동네 마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직원에게 물어보니 매일 새벽 직송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완벽한 냉장 유통 시스템 덕분에 지하에서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요. 지하철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스크린도어에 모니터가 있어 태호가 신기한 듯 스크린도어를 가리켰습니다. 열차 도착 정보는 물론 각 칸의 혼잡도까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이번 칸이 가장 한산하대. 거기로 타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불평만 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완전히 적응한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지하철이 들어왔을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와, 진짜 시원하다. 문이 열리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부는 마치 카페처럼 쾌적했죠. 의자가 왜 이렇게 편해? 우리 지하철은 딱딱한 플라스틱인데 그레타가 푹신한 의자에 앉으며 감탄했습니다.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막시밀리안이 소리쳤습니다. 역마다 디자인이 다 달라. 정말이었습니다. 각 역마다 고유한 테마와 디자인을 갖고 있었죠. 어떤 역은 미술관 같았고 어떤 역은 도서관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냐. 문화 공간이네. 엘리자베트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종로 3가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갔을 때 우리를 맞이한 건 거대한 지하상가였습니다. 여기도 지하 도시야. 루카스가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상가에는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 음식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죠. 근데 전혀 답답하지 않아.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안나의 의문에 가이드가 설명해줬습니다. 첨단 환기 시스템과 공기정화 시스템이 24시간 작동해요. 그래서 지하가 오히려 더 쾌적하죠. 학생들은 지하 상가를 구경하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가격도 엄청 저렴해. 이 퀄리티에 이 가격이라고? 카타리나가 액세서리를 구경하며 놀랐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됐습니다. 순간 학생들이 불안해했죠. 전기가 나갔어. 하지만 놀랍게도 2초 만에 비상전원이 작동했습니다. 조명은 조금 어두워졌지만 에어컨과 환기 시스템은 그대로 작동하고 있었죠. 2초 만에 비상전원 전환이라니 테오가 감탄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정전되면 최소 10분은 캄캄한데 5분 후 전기가 완전히 복구됐을 때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일시적인 정전으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보상으로 모든 매장에서 10% 할인 쿠폰을 제공합니다. 정전 보상으로 할인 쿠폰을 준다고? 막시밀리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와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그늘막이 거리 전체에 설치되어 있어 정말로 주요 보행로마다 대형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고 중간중간 미스트가 뿌려지고 있었죠. 시원한 물 안개다. 학생들이 미스트 아래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그런데 왜 바닥이 안 미끄러워? 그레타의 질문에 가이드가 답했습니다. 특수 코팅된 바닥이에요. 물이 뿌려져도 미끄럽지 않죠. 광화문 광장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압도적인 규모의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다 광장이라고? 베를린 광장보다 훨씬 크고 멋있어. 바닥 분수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본 루카스가 물었습니다. 저 분수에서 놀아도 돼요? 그럼요.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니까요. 가이드의 대답에 학생들도 신발을 벗고 분수로 뛰어들었습니다. 와, 진짜 시원해. 물도 완전 깨끗해. 35도의 더위가 무색하게 아이들은 즐겁게 물놀이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자베트가 조용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생각했어요. 여기가 진짜 선진국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청계천으로 이동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흐르는 시원한 물줄기에 학생들은 또다시 감탄했죠. 도시 한가운데 이런 개천이 있다니. 그것도 이렇게 깨끗하게. 발을 담그고 앉아있는 시민들을 보며 안나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여유로워 보여요. 더위를 즐기는 것 같아요. 맞았습니다. 35도의 폭염에도 서울 시민들은 당황하거나 짜증내지 않았죠. 오히려 도시가 제공하는 다양한 냉방 시설과 휴식 공간을 활용하며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이구나. 막시밀리안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시스템만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시민 의식도 대단해. 첫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학생들은 하루 종일 경험한 것들에 대해 쉴 새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께 사진 보냈더니 안 믿으시던데? 우리 엄마도 합성 아니냐고 하셔. 카타리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독일로 돌아가서 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진짜 미래를 봤다. 한국은 단순히 더위를 피하는 게 아니라 더위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한 나라였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철학의 문제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둘째 날 밤 10시, 우리는 특별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새벽 3시에 치킨이 온다고요? 태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가이드가 웃으며 대답했죠. 그럼요. 24시간 배달 가능해요. 치킨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음식이 가능하죠. 학생들은 반신반의하며 호텔 로비에 모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저녁 8시만 되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으니까요. 그럼 새벽 3시에 치킨 시켜보자. 막시밀리안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서울의 밤 문화를 체험하기로 했죠. 11시, 우리가 도착한 곳은 명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의 모습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11시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가게들이 다 열려 있어. 그레타가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거리는 대낮처럼 활기차고 밝았죠. 화장품 가게에 들어간 엘리자베트가 소리쳤습니다. 여기 직원분들 독일어도 해요. 일본어, 중국어, 영어도 다 가능해요. 안나가 덧붙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늦은 시간에도 거리가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다니는 모습도 흔했고 곳곳에 안전 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독일에서는 밤 10시 이후엔 여자 혼자 다니기 무서운데 카타리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학생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게 이렇게 많아? 루카스가 진열대를 보며 입을 벌렸습니다. 도시락, 샌드위치, 과일, 아이스크림, 생활용품까지 작은 슈퍼마켓 수준이었죠. 따뜻한 커피도 있고 즉석에서 라면도 끓여 먹을 수 있대. ATM도 있고 택배도 보낼 수 있어. 학생들이 신기한 듯 이것저것 구경했습니다. 계산대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학생이세요? 이 음료수 하나 더 드릴게요. 서비스예요. 점원이 미소 지으며 음료수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서비스라고? 공짜로 준다고? 막시밀리안이 어리둥절해하자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정문화예요. 손님에게 조금 더 베푸는 마음이죠. 새벽 1시,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시간에도 공원에 사람들이 있을까 싶었는데, 와, 새벽인데 이렇게 사람이 많아? 정말로 한강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자전거 타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 돗자리 펴고 앉아있는 가족들까지. 새벽에도 가로등이 완벽하게 켜져 있어서 안전해 보여요. 엘리자베트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고 편의점도 열려있고 더 놀라운 건 치킨 배달 오토바이들이 공원까지 들어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공원에서도 배달이 된다고? 안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럼요. 한강공원 어디든 배달 가능해요. 정확한 위치만 알려주면 돼요. 가이드의 설명에 학생들은 감탄했습니다. 새벽 2시, 우리는 24시간 찜질방을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찜질방이 뭐예요? 루카스의 질문에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목욕탕과 휴게실이 합쳐진 곳이에요. 24시간 이용 가능하고 잠도 잘 수 있죠. 찜질방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거대한 시설이 24시간 운영된다고? 사우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수면실도 있어. 태호가 신기한 듯 여기저기 둘러봤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다양한 온도의 방들이었습니다. 얼음방도 있고 황토방도 있어. 이건 옥사우나래. 학생들이 각자 취향에 맞는 방을 체험했습니다. 독일에도 사우나는 있지만 이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그레타가 황토방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새벽 3시, 드디어 실험의 시간이 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우리는 정말로 치킨을 주문했죠. 30분 이내 도착이라고 써있어. 카타리나가 앱을 보며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정말로 올까 반신반의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벌써 출발했대. 실시간으로 배달원 위치가 보여. 막시밀리안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배달원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정확히 25분 후 로비에 전화가 왔습니다. 치킨 배달 도착했습니다. 학생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진짜야. 새벽 3시에 진짜로 왔어. 그것도 뜨거운 치킨이야. 배달원이 건넨 치킨은 정말로 갓 튀긴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엘리자베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가게들이 많고 배달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야식 문화가 발달해 있죠. 치킨을 먹으며 학생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독일에서는 피자도 밤 10시면 주문 못하는데 일요일엔 아예 모든 가게가 문을 닫잖아. 안나가 치킨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잠들지 않는 나라네요. 그때 루카스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4시간 일하면 힘들지 않을까요? 가이드가 진지하게 답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죠. 하지만 교대 근무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야간 수당도 높아요. 무엇보다 이런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새벽 4시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기 봐. 새벽인데 버스가 다녀. 정말로 심야버스가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은 끊겨도 버스는 계속 다녀요. 택시도 많고요. 거리에는 여전히 불빛이 가득했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저 가게는 새벽에 문을 여는 건가요? 태호가 가리킨 곳은 순대국집이었습니다. 해장국집이에요. 새벽부터 아침까지 영업하죠. 술 마신 사람들이나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그레타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24시간 돌아가는 나라구나. 누구든 언제든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어. 호텔에 도착해서 잠들기 전 막시밀리안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이 이렇게 역동적인 나라인 줄 정말 몰랐어요. 독일이 너무 정적으로 느껴져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하지만 경직된 독일과 달리 한국은 혼란스러워 보이면서도 놀라운 활력이 넘쳤죠. 그날 밤, 아니 새벽에 학생들은 각자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야. 새벽 3시에도 도시가 살아있어. 아빠, 여기 와봐야 해. 독일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하지만 곧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경험이 독일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반응이었죠. 셋째 날 아침, 저는 독일에서 온 긴급 이메일을 확인하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바이스 교사, 당장 연락 바람. 매우 심각한 상황. 교장 선생님의 메일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영상 통화를 연결했죠. 자네 대체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독일 전체가 발칵 뒤집혔네. 화면 속 교장 선생님의 얼굴은 불그락불그락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학생들이 SNS에 올린 게시물들을 봤나? 언론에서 난리가 났어. 당황한 저는 급하게 독일 뉴스 사이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죠. 독일 학생들, 한국 정부의 선전에 세뇌되다. 조작된 한국. 진실은 무엇인가? 괴테 김나지움의 수치스러운 수학여행. 온갖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일면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기사를 읽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올린 사진과 영상을 두고 연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인천공항의 로봇, CG 합성이 분명하다. 새벽 배달. 한국 정부가 특별히 준비한 쇼. 24시간 영업. 독일 학생들을 위한 임시 조치. 가장 악랄한 건 한국우 매체의 기사였습니다. 아시아의 후진국이 유럽 엘리트를 현혹시키다. 이것은 문명의 위기다.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학부모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네. 자네가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교장 선생님의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위험이라뇨? 학생들은 모두 안전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야. 너무 행복해한다는 거지. 부모들은 그게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통화를 끝내고 학생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미 아이들도 독일의 반응을 알고 있었죠.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거짓말한다고 해요. 카타리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빠는 저더러 한국 정부한테 돈이라도 받았냐고. 테오도 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막시밀리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정말 불공평해요.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한 걸 왜 믿지 않는 거죠? 다른 학생들도 분노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증거도 다 있는데 왜 조작이라고 하는 거야? 엘리자베트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봐요. 실시간으로 찍은 사진이 수백 장이에요. 이게 다 조작이라고? 그 순간 우리 모두의 핸드폰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학부모 단체 채팅방이 폭발한 거죠. 당장 아이들을 데리고 귀국하세요. 한국에 하루만 더 있으면 고소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뇌시키지 마세요. 메시지를 읽는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나가 눈물을 터뜨렸죠. 엄마가 저더러 정신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했어요. 한국이 좋다고 했다고. 그 말에 다른 여학생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깐만요. 루카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왜 울어야 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의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봤어요.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시민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시스템이 얼마나 완벽한지. 맞아. 그레타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독일 언론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본 건 진짜예요. 그때 막시밀리안이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증명하면 어때요? 라이브 방송으로. 라이브 방송? 네.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서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조작할 수 없게.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아. 하자. 우리가 진실을 보여주자. 열정에 찬 학생들을 보며 저는 자부심과 동시에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이들은 움직이기 시작했죠. 우리는 명동으로 나갔습니다. 막시밀리안이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켰죠. 여러분, 지금 서울 명동입니다. 시간은 오전 11시고요. 보시다시피 에어컨 없이는 5분도 못 버틸 더위예요. 그가 카메라를 돌리자 거리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달됐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모든 건물의 냉방이 완벽하고 거리에는 그늘막과 쿨링존이 있어요. 시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독일 친구들과 가족들이 접속한 거죠. 가짜라고요? 그럼 이건 어때요? 엘리자베트가 카메라를 들고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직접 보세요. 음식도 팔고 ATM도 있고 택배도 됩니다. 실시간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연출 아냐? 믿을 수 없어. 그때 한 한국인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촬영이에요?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웃으며 독일어로 인사했습니다. 구텐 탁. 전 독일에서 5년 일했어요. 한국 보여드릴게요. 예상치 못한 도움에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하철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한국의 힘이에요. 지하 도시. 라이브 방송을 보던 독일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지하 5층까지 상가가 있다고? 공기가 깨끗하다니. 이게 가능해? 시청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학생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방송했습니다. 여기 좀 보세요. 지하철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것도 깨끗해요. 스크린도어마다 열차 정보가 떠요. 와이파이 완전 빨라요. 그런데 갑자기 악성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얼마 줬어? 독일의 수치다. 배신자들. 학생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안나가 용기를 냈죠. 저희가 배신자라고요? 저희는 그저 진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맞아요. 카타리나도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독일이 최고인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많이 배웠어요.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잠깐, 저거 우리 딸 맞네? 진짜 실시간이야? 애들 표정이 진짜 행복해 보이는데 일부 부모들이 의견을 바꾸기 시작한 거죠. 라이브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학생들은 한강, 청계천, 그리고 다시 24시간 편의점까지 보여줬죠. 방송을 마칠 때 시청자는 5,000명이 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한 한국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막시밀리안이 방송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날 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의 한 유명 유튜버가 우리 방송을 분석한 영상을 올렸죠.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제가 한국에 가봤는데 다 사실이에요. 또 다른 독일인들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한국에서 일했는데 정말 저런 나라예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어요. 여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와 일부 언론은 여전히 공격적이었죠. 괴테 김나지움, 명예 실추, 교사 자격 박탈해야. 그날 밤 학생들과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대단했어. 하지만 독일에 돌아가면 더 힘들 수도 있어. 그때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진실을 아는 사람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테오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독일이 안타까워요. 이런 좋은 걸 배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고 있잖아요. 엘리자베트가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독일을 바꿔야 해요. 한국에서 배운 걸로. 다음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언론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한 거죠. 독일 학생들, 한국의 진가 알리다, 편견을 깬 용기 있는 고등학생들, 한국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한국을 제대로 봐줘서. 독일 학생들 파이팅.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학생들은 감동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이런 따뜻한 나라였구나. 그런데 가장 큰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독일 공영방송에서 긴급 연락이 왔죠. 학생들과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요. 우리는 화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특별 대우를 해준 것 아닌가요?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막시밀리안이 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일반 관광객처럼 다녔어요. 호텔도 직접 예약했고 모든 체험도 스스로 했어요. 그럼 새벽 배달은? 앱으로 주문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증거 보여드릴까요? 학생들이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선진국이에요. 시민 의식도 높아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아요. 인터뷰가 방송된 후 독일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가 아시아를 너무 무시했다.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학생들이 용기 있었다. 심지어 처음에 비난했던 언론들도 입장을 바꿨죠.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국의 발전상 직접 확인해야. 학부모들의 태도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랑스럽다. 좋은 경험 시켜줘서 감사하다. 우리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 그날 밤 막시밀리안이 제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알겠어요.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증명했어. 편견을 깨는 건 용기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걸. 하지만 우리의 한국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독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우리는 더 깊이 한국을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넷째 날 아침, 우리는 특별한 일정을 위해 일찍 일어났습니다. DMZ, 즉 비무장지대 방문이었죠. 선생님, DMZ가 정확히 뭐예요? 그레타가 버스 안에서 물었습니다. 남북한을 나누는 군사분계선이야? 지구상에서 가장 중무장된 국경이지.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지금까지의 화려한 서울과는 전혀 다른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임진각에 도착했을 때 먼저 우리를 맞이한 건 자유의 다리였습니다. 이 다리로 전쟁 포로들이 돌아왔대요.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다리를 건너는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독일도 분단됐었잖아요. 루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일했는데 한국은 아직도. 그의 말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통일 전망대에 올라갔을 때 북한 땅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저기가 북한이에요? 안나가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네. 개성공단도 보이고 북한 마을도 보여요. 막시밀리안이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데 갈 수 없다니. 전망대에는 이산가족들의 사연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70년 넘게 가족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던 엘리자베트가 눈시울을 붉혔죠. 너무 슬퍼요. 우리 독일은 그래도 가족들이 만날 수 있었는데. 그때 한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학생들이구나. 어디서 왔어요? 독일에서 왔어요. 할아버지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독일, 통일한 나라. 할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 동생이 북한에 있어. 6.25 때 헤어진 후로 한 번도 못 봤지. 학생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아. 독일도 했는데 우리도 할 수 있겠지. 할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에 카타리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꼭 통일되실 거예요. 제3땅굴로 들어갈 때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북한이 판 땅굴이래요. 서울을 공격하려고 어둡고 좁은 땅굴을 걸으며 태호가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이 저렇게 발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맞았습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를 만든 한국. 그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죠. 도라산역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양까지 205km. 표지판을 본 루카스가 중얼거렸습니다. 베를린에서 함부르크보다 가까워. 텅 빈 역사 안을 걸으며 그레타가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여기로 기차가 다닐까요? 그럼요. 반드시 그날이 올 거예요. 가이드의 확신에 찬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통일촌으로 이동했습니다. DMZ 안에 있는 마을이라니 학생들은 긴장했죠. 하지만 도착해보니 평화로운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와, 쌀 농사를 짓고 있어요. DMZ 청정 지역에서 자란 쌀이라 품질이 최고예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무서우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가까이서 사시는데. 안나의 질문에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죠. 하지만 이제는 여기가 집이에요. 통일되면 제일 먼저 번영할 곳이기도 하고요. 그 긍정적인 마음가짐에 학생들은 놀랐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캠프 그리브스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태양의 후예 촬영지라고 하니 여학생들이 흥분했죠. 한류 드라마도
이런 곳에서 찍었구나. 하지만 이곳에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습니다. 여기는 원래 미군 기지였어요. 이제는 평화와 문화의 공간으로 바뀌었죠. 전쟁의 흔적이 문화, 공간으로 변한 모습. 그것이 바로 한국의 저력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죠. 선생님, 막시밀리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무슨 말이야? 전쟁이 끝나지 않은 나라잖아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세계 최고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엘리자베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독일은 평화롭고 안전한데도 발전을 멈췄어요.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고요. 그날 밤 학생들은 각자 일기를 썼습니다. 나중에 몇몇을 읽어보니 가슴이 뭉클했죠. 루카스의 일기, 오늘 나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배웠다. 그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마음이다. 카타리나의 일기, 분단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한국. 우리 독일도 그랬지만 한국은 아직도 그 아픔 속에 있다. 그런데도 웃고 일하고 발전한다. 존경스럽다. 그레타의 일기, DMZ의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한. 같은 민족인데 만날 수 없다니.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언젠가 만날 것이라 믿는다. 그 믿음이 한국을 지탱하는 힘인 것 같다. 다음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태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한국사 공부하고 싶어요. 나도, 저도요. 여러 학생이 동시에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아픔을 극복했는지 더 알고 싶어요. 6.25 전쟁 후에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는지도요. 학생들의 진지한 학구열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때 안나가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통일을 정말 원할까요?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이미 이렇게 발전했는데 가난한 북한과 통일하면 손해 아닐까요? 우리 독일도 통일 비용이 엄청났잖아요.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뜻밖의 곳에서 찾게 됩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파주 출판 도시에 들렀습니다. 거기서 만난 한 서점 주인이 안나의 질문에 완벽한 답을 주었죠. 통일은 손익계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의 문제죠. 가족을 만나는데 돈을 따지나요? 그 단순하면서도 깊은 답에 학생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분단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노력의 결과예요. 통일은 그 완성이고요. 서점을 나오며 막시밀리안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이해했어요. 한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게 뭔데? 아픔을 힘으로 바꾸는 능력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요. 그날 이후 학생들은 한국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화려한 발전상 뒤에 숨은 역사의 무게와 그것을 극복하려는 의지. 그것이 진짜 한국의 모습이었던 거죠. 다섯째 날 저녁, 우리는 특별한 요청으로 강남 대치동을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의 교육열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녁 8시, 대치동 학원가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레타가 놀란 눈으로 거리를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거리는 교복 입은 학생들로 가득했죠. 다들 학원 가는 거예요? 네. 보통 밤 10시, 11시까지 수업해요. 가이드의 대답에 학생들이 경악했습니다. 11시까지? 우리는 오후 2시면 학교 끝나는데. 한 학원 건물 앞에서 우리는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려고 줄 서 있어. 태호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로 학생들이 길게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루에 몇 시간이나 공부해요? 막시밀리안이 지나가는 한국 고등학생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학교 포함해서 15시간 정도요? 15시간. 우리 학생들이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미쳤어. 그게 가능해? 엘리자베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한국 학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힘들죠. 하지만 목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독일 학생이죠? 부러워요. 우리가요? 왜요? 독일은 대학 등록금이 거의 없다면서요? 한국은 너무 비싸요. 이 대화를 통해 학생들은 한국 교육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됐습니다. 학원가를 더 둘러보니 놀라운 시설들이 즐비했습니다. 독서실도 24시간이네. 카페형 스터디룸도 있어. 안나가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봐. 학원 건물인데 10층이야. 정말로 거대한 학원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죠. 우리는 허락을 받고 한 대형 학원을 견학했습니다. 와, 이게 학원이야? 루카스가 입을 벌렸습니다. 최첨단 시설, 전자칠판, 개인 독서실까지. 독일의 대학보다 시설이 좋았죠. 선생님 한 분이 학생 몇 명을 가르쳐요?
이 반은 8명이에요. 소수정예 반이죠. 카타리나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 달 학원비가 우리 돈으로 1000유로가 넘어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교실에서 열정적인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 선생님 진짜 열심히 가르치신다. 학생들도 다 집중하고 있어.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아무도 졸거나 딴짓하는 학생이 없었죠. 학원을 나와 주변을 더 둘러봤습니다. 편의점에 학생들이 가득해. 그레타가 가리킨 편의점에는 정말로 학생들이 삼각김밥과 음료수를 사고 있었습니다. 저게 저녁이에요? 네. 학원 쉬는 시간에 간단히 먹고 다시 공부하죠. 우리 학생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태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공부해요? 지나가던 한 학부모가 우리의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독일 학생들이구나. 궁금하지?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야. 사람만이 자원이지. 그녀는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져야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하지.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안나의 걱정스러운 말에 그 어머니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나도 마음 아파. 하지만 이게 한국의 현실이야. 학원가를 벗어나며 우리는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 봐. 심야 식당들이 영업 중이야. 막시밀리안이 가리킨 곳에는 24시간 김밥집, 분식집들이 불을 밝히고 있었죠. 학생들이 공부 끝나고 가는 곳이에요. 한 김밥집에 들어가 보니 새벽임에도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스트레스 푸는구나. 엘리자베트가 따뜻한 눈으로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학생들이 우리를 알아봤습니다. 독일 학생들이다. 유튜브에서 봤어요. 우리 학생들이 갑자기 스타가 된 것처럼 둘러싸였죠. 독일 교육은 어때요? 부럽다. 우리처럼 경쟁 안 해도 되죠? 한국 학생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루카스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경쟁이 덜하긴 해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해요. 목표를 향한 의지가 느껴져요. 그 말에 한국 학생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열정이라기보다는 생존이죠. 분위기가 무거워지자 카타리나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정말 멋져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새벽 1시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막시밀리안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빨리 발전했는지. 왜? 이런 교육열이 있으니까요. 모두가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니까. 하지만 안나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행복할까요? 그때 그레타가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봐. 한국은 전쟁 후 최빈국이었잖아. 이런 노력 없이 지금의 발전이 가능했을까? 학생들 사이에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교육이 계층 이동의 유일한 길이라고 했잖아. 그래도 너무 혹독해. 하지만 결과는 놀라워. 한국의 교육 수준은 세계 최고야. 숙소에 도착해서도 토론은 계속됐습니다. 태호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단점이 확실한 것 같아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경쟁. 하지만 그만큼 높은 성취도. 맞아. 우리 독일은 너무 느슨한 것 같기도 하고. 엘리자베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학생들이 성장하는 걸 느꼈습니다. 단순히 비판하거나 찬양하는 게 아니라 각 사회의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대견했죠. 다음 날 아침, 루카스가 제게 왔습니다. 선생님, 한국 학생들과 연락처 교환했어요. 계속 교류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독일과 한국의 교육, 서로 장점을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경험은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보이는 한국의 교육열 뒤에 숨은 절박함과 열망,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죠. 6째 날 저녁, 우리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낮 동안의 문화 탐방으로 지친 학생들에게 휴식이 필요했거든요. 한강이 그렇게 특별해요? 가는 길에 그레타가 물었습니다. 서울의 심장이죠. 밤에 가면 더 아름다워요. 가이드의 말에 학생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료 공원이라고? 막시밀리안이 입을 벌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 이상이었죠. 완벽하게 정비된 잔디밭, 자전거 도로, 산책로,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들. 와, 분수쇼다. 안나가 가리킨 곳에서 음악에 맞춰 화려한 물줄기가 춤추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 무료 공연이에요. 무료라는 말에 학생들이 더 놀랐죠.
독일은 이런 거 보려면 돈 내야 하는데 공원을 걸으며 우리는 더 많은 발견을 했습니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다. 저기는 피자. 태호가 신기한 듯 배달 오토바이들을 구경했습니다. 공원에서도 뭐든 시켜 먹을 수 있구나.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 친구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여유롭게 저녁을 즐기고 있었죠. 저 텐트는 뭐예요? 루카스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텐트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늘막 텐트예요. 낮에 햇빛 피하려고 치는 거죠. 우리도 편의점에서 김밥과 음료수를 사서 잔디밭에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으니 정말 평화롭다. 엘리자베트가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청년이 버스킹을 하고 있었죠. 길거리 공연이다. 학생들이 관심을 보이자 청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독일에서 오셨어요? 신청곡 있으세요? 비틀즈 알아요? 카타리나의 요청에 청년이 레디 비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의 야경을 배경으로 울려 퍼지는 음악. 학생들은 감동했죠. 이런 게 진짜 문화야. 막시밀리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자전거 대여도 이렇게 쉬워? 앱으로 결제하면 끝.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자전거를 타는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독일 라인 강변보다 훨씬 좋은데? 태호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어 안전했고 중간중간 휴게소도 있었죠. 화장실도 깨끗해. 음수대도 있어. 그레타가 감탄했습니다. 반포대교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건 달빛 무지개 분수였습니다. 우와! 학생들이 일제히 감탄사를 뱉었습니다. 다리 양쪽에서 쏟아지는 거대한 물줄기가 음악에 맞춰 색을 바꾸며 춤을 췄죠. 이것도 무료야? 그럼요. 서울 시민을 위한 거니까요. 안나가 영상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독일 친구들이 안 믿을 거야. 이런 게 매일 무료로 펼쳐진다니. 분수쇼가 끝나고 우리는 세빛섬으로 향했습니다. 물 위에 떠있는 인공섬이에요. LED 조명으로 빛나는 건물들이 한강 위에 떠있는 모습은 환상적이었죠. 미래 도시 같아. 루카스가 감탄했습니다. 섬 안에는 레스토랑, 카페, 문화공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한강 위에 만들 생각을 하다니. 엘리자베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상상력은 정말 대단해. 우리는 카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야경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모습은 그림 같았죠. 선생님, 한강의 기적이 뭔지 이제 알겠어요. 막시밀리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 강변이 원래는 어땠을까요? 아마 그냥 버려진 땅이었겠죠? 맞아. 70년대까지만 해도 빈민가였대. 가이드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한강 개발로 서울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는 시민들의 쉼터가 됐고요. 카타리나가 말했습니다. 단순한 개발이 아니네요. 사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 거잖아요. 맞았습니다. 화려한 발전 뒤에는 사람이 있었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한강라면 먹어볼래요? 학생들이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문화가 신기했거든요. 와, 진짜 여기서 끓여 먹을 수 있어. 그레타가 신기한 듯 라면을 끓였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먹는데 뜻밖의 맛있었죠. 이상해. 그냥 라면인데 왜 이렇게 맛있지? 태호의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양념이야. 그때 옆 테이블에 한국인 가족이 우리에게 김밥을 건넸습니다. 라면엔 김밥이 최고예요. 드세요. 감사합니다. 낯선 이의 친절에 학생들은 감동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 친절해. 안나가 김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공원은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람이 이렇게 많아? 안전하니까요. 경찰도 순찰하고 CCTV도 있고 확실히 한강공원은 밤에도 안전해 보였습니다. 여성들도 편하게 조깅하고 있었죠. 숙소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루카스가 말했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강이 아니네요. 서울의 영혼 같아요.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 여기서 쉬고 만나고 즐기잖아요. 도시의 심장이에요. 엘리자베트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독일 도시들도 강이 있지만 이렇게 활용하진 못해. 막시밀리안이 덧붙였습니다. 공짜로 이런 걸 즐길 수 있다는 게 놀라워. 진짜 시민을 위한 도시야. 그날 밤 학생들은 각자 SNS에 한강의 모습을 올렸습니다. 독일 친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이게 진짜야? 서울 가고 싶다.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 우리의 한강 체험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사람을 위한 도시를 만들었는지 직접 목격한 시간이었죠. 경제 발전의 상징인 한강이 이제는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것. 그것이 진정한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온 날, 공항에는 예상치 못한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루카스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학부모들과 취재진이 우리를 둘러쌌죠. 플래카드를 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라. 세뇌 교육 중단.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이스 선생님, 학생들을 어떻게 조종하신 겁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조종이라니요? 우리는 사실을 봤을 뿐입니다. 제가 대답하려는데 학부모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를 돌려주세요. 예전의 정상적인 아이로 막시밀리안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상이에요. 오히려 이제야 진실을 알게 됐어요. 막시밀리안이 당당하게 맞섰지만 부모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죠. 다음날 학교는 전쟁터가 됐습니다. 교장실에 소환된 저는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교사 자격 박탈까지 검토 중이에요. 무슨 죄를 지었다고 징계를 받습니까? 학생들을 선동하고 독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겁니다. 억울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각자 압박을 받고 있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저를 정신과에 보내려고 해요. 카타리나가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한국이 좋다고 했다는 이유로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용돈을 끊겠대요. 인터넷을 차단했어요. 친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봐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뭔가 해야 해요. 막시밀리안이 결의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우리가 직접 발표하면 어떨까요? 학생이 징계위원회에? 네.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고요. 다른 학생들도 동의했습니다. 맞아. 우리가 준비하자. 데이터로 증명하는 거야. 학생들은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 놀라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죠. 징계위원회 당일, 회의실에는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대표, 교사들이 가득했습니다. 바이스 교사는 학생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고발이 시작되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18명의 학생이 정장을 입고 들어왔죠. 저희도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막시밀리안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학생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저희가 당사자입니다. 들어주셔야 합니다. 학생들의 강경한 태도에 결국 발언권이 주어졌습니다. 엘리자베트가 먼저 나섰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폭염 대응 시스템 비교 독일 대 한국. 구체적인 데이터가 이어졌습니다. 독일 공공시설 냉방 비율 23%, 한국 공공시설 냉방 비율 98%. 이게 조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루카스가 이어받았습니다. 대중교통 만족도입니다. 베를린 지하철 여름철 온도 평균 38도, 서울 지하철 여름철 온도 평균 24도? 우리가 이것도 조작했을까요? 학부모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나가 나섰습니다. 24시간 도시 서비스 비교입니다. 독일 일요일 상점 영업 금지, 한국 24시간 편의점만 5,000개. 이게 후진국의 모습입니까? 테오가 감정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 미래를 봤습니다. 시민을 위한 도시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레타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이 만든 성과입니다. 문맹률 0%, 대학 진학률 70%, 기술 특허 출원 세계 4위. 이런 나라를 무시하는 게 오히려 독일의 수치 아닙니까?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교육청 관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흥미로운 자료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막시밀리안이 태블릿을 들어 보였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저희 발표를 본 전 세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화면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독일 학생들이 옳다.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 편견을 깬 학생들에게 감사. 그리고 이걸 보세요. 카타리나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독일 기업들이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BMW 한국식 고객 서비스 벤치마킹, 지멘스, 스마트시티 기술협력 추진, 루프트한자 인천공항 서비스 연구. 학부모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걸 발견한 거야? 그때 교장 선생님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열정을 보고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제 한국교육부와 통화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요? 네. 편견 없는 시선으로 한국을 봐줘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교장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한독 학생 교류 프로그램을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매년 100명씩 교환하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양국의 다리가 된 겁니다. 한 학부모가 일어났습니다. 태호의 아버지였죠.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맞았어요. 우리가 편견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다른 학부모들도 하나둘 의견을 바꿨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자랑스럽습니다. 징계위원회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오히려 저와 학생들에게 표창을 주기로 결정했죠. 회의가 끝난 후 학생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해냈어요. 진실이 승리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영웅이야. 편견과 싸워 이긴 거야. 막시밀리안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독일을 바꿀 거예요.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학교는 한국어 수업을 정식 개설했고 학생들은 한국 문화 동아리를 만들었죠. 더 놀라운 건 다른 학교들도 한국 연수를 계획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도전이 큰 변화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징계위원회 소동이 끝난 후 2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ZDF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겠다고 연락이 왔죠. 바이스 선생님, 학생들과 함께 출연해 주실 수 있나요? PD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독일이 놓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이제 프로처럼 침착했죠. 한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무엇인가요? 진행자의 질문에 엘리자베트가 답했습니다. 시민을 위한 배려요. 작은 것 하나하나에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루카스가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에어컨이 있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독일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죠. 방송은 황금 시간대에 편성됐습니다. 시청률은 예상을 뛰어넘었죠. 독일 전체가 우리 이야기에 주목했습니다. 방송 다음 날 사회적 반향이 일어났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을 재조명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몰랐던 아시아의 선진국, 독일이 배워야 할 한국의 시스템, 편견을 깬 용기 있는 학생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에는 샵 한국에서 배우자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죠. 나도 한국 가봤는데 정말 놀라웠다. 우리 도시도 24시간 서비스 도입해야 독일의 경직성을 반성하게 된다. 정치권도 움직였습니다. 베를린 시장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죠. 한국의 도시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연방교통부 장관도 나섰습니다. 대중교통 냉방시설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한국을 모델로 삼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교육계에서 일어났습니다. 독일 전역의 학교들이 한국 연수를 문의하기 시작했죠. 우리 학교로만 일주일에 50통이 넘는 문의가 왔습니다. 우리도 학생들을 한국에 보내고 싶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 한국 학교와 교류하고 싶다. 그러던 중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 초청장을 보낸 거죠. 독일 교육 관계자 여러분을 한국으로 초대합니다. 100명의 교사와 교육 공무원이 선발됐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됐죠. 출발 전 우리 학생들이 조언을 해줬습니다. 선생님, 편견 없이 보세요. 작은 것도 놓치지 마세요. 막시밀리안은 특별한 부탁을 했죠. 한국 학생들과 꼭 대화해보세요. 그들의 열정을 느껴보세요. 3주 후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교사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깨달았다. 당장 바꿔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이들의 보고서는 독일 교육계의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 전면, 개편 학교 시설 현대화, 프로젝트 24시간 학습 지원 시스템 도입, 기업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SAP는 한국식 업무 문화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폭스바겐은 한국의 고객 서비스를 벤치마킹했죠.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독일 연방교육부 장관이었죠. 바이스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감사합니다. 장관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독일의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한독교육협력협정을 체결합니다. 매년 1000명의 학생이 교류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환호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교육 시스템을 독일 전역에 도입하겠습니다. 이날 발표는 독일 교육 역사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6개월 후 변화는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를린 지하철에 에어컨이 설치되기 시작했고 24시간 편의점이 하나둘 생겨났죠. 학교들은 디지털 기기를 도입했고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배울 게 많다. 겸손해져야 한다. 세계는 넓고 배울 것은 많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학교의 영웅이 됐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작은 도전이 나라 전체를 바꾼 거죠. 루카스는 베를린 공대에 진학해 스마트시티를 전공하기로 했고, 엘리자베트는 국제관계학을 공부해 외교관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막시밀리안은 이미 한국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죠. 선생님, 우리가 정말 뭔가를 바꾼 것 같아요. 카타리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해냈어.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 거야.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편견 없이 다가온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준 나라, 자신들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나눈 나라, 진정한 선진국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나라, 그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정확히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 한국어 학습 코너가 생긴 것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곳이 학생들로 가득하다는 사실이었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그레타였습니다.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있었죠. 한국어 공부하고 있구나? 네. 내년에 교환학생 가려고요. 서울대 목표예요. 도서관 한쪽에서는 막시밀리안이 한국 학생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앱 좀 봐줘. 독일 학생들을 위한 한국 문화 가이드야. 정말로 그가 개발한 앱은 대단했습니다. 한국의 교통, 음식, 문화를 독일어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었죠. 다운로드가 벌써 10,000건을 넘었어요. 그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학생회에서 한국 주간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김밥 만들기 체험은 여기서 하고요. K-팝 댄스는 체육관에서. 엘리자베트가 열심히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국 문화의 날 행사 오실 거죠? 당연하지. 그런데 이 모든 게 너희들이 기획한 거야? 네. 작년에 우리가 경험한 걸 다른 학생들과 나누고 싶어서요. 교무실로 돌아오니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이스 선생님, 교육부에서 연락 왔어요. 교장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서류를 건넸습니다. 선생님이 한독 교육 교류 대사로 임명됐대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징계 위기였던 제가 이런 영예를 받다니. 그날 오후 언론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3개월 전과 지금 무엇이 가장 달라졌나요? 기자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요.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넓어졌어요. 그리고 꿈이 커졌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를 들어 루카스는 원래 그냥 엔지니어가 되려 했어요. 지금은 한국과 독일을 잇는 스마트시티 전문가가 목표죠. 인터뷰가 끝나고 학교로 돌아오니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을 위한 깜짝 파티예요. 태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편견을 깨고 세상을 연 선생님, 감사합니다.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를 한국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안나가 대표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는 진짜 세계 시민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학부모들도 와 있었습니다. 한때 저를 비난했던 그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줄 몰랐어요. 막시밀리안의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매일 한국 뉴스를 찾아보고 한국 역사를 공부해요. 진짜 글로벌 인재가 됐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희가 독일 친구들을 만나러 왔어요. 우리 학생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들을 맞았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금세 친구가 됐죠. 음악과 춤, 그리고 음식으로 소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3개월 전, 우리는 억지로 한국에 갔다. 하지만 그것은 운명이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고, 우리는 그 선물을 독일과 나눴다. 이제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우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이것이 진정한 교육의 힘이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리 학교가 유네스코 국제2회 교육 모범 학교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되기로 했죠. 제목은 편견을 넘어서 독일 학생들의 한국 발견기. 인쇄는 전액 한독 청소년 교류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출간 기념회에서 루카스가 멋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건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가능성이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더 큰 시너지가 난다는 것. 그의 말에 청중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매년 50명씩 한국으로 학생을 보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같은 수의 학생들이 옵니다. 작년 우리의 도전이 만든 변화입니다. 최근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학교들도 우리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들에게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합니다. 편견을 버리세요. 그리고 학생들을 믿으세요. 그들이 미래를 바꿀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친구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한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는 우리가 살아온 과거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거라고. 편견 없는 세상,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세상. 그것이 한국이 우리에게 보여준 비전이었고,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이 우리의 눈을 열어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선물을 전 세계와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독일 명문고 학생들이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변화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을 깨고 진실을 마주한 용기 있는 학생들. 그리고 그들이 만든 놀라운 변화. 우리도 때로는 편견의 안경을 벗고 세상을 봐야 하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공유해주세요. 세상에는 아직도 한국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